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만드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직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다. 사실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거는 국가 산업 정책이랑도 연관이 있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홍콩 과기대 경제학과 교수시면서 연세대 의과대 교수이신 김현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경제학자이면서 의사이신 분이 세계적으로 한 20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양 대학에 적을 두신 분은 단독 혼자시라고. 뭐 어쩌다 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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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경제학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의과 교수시면서? 아, 네네. 그러니까 뭐 경제학자는 사실은 경제 정책 많이 다루잖아요. 네. 근데 의사는 환자 살리는데 경제학자는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은 사람 죽이죠.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비슷한 직업이 될 수도 있다. 구인, 사람을 네. 구한다. 구세, 세상을 구한다 이건가요? 네. 자, 이번에 2024년 서울 국제 디딤돌 소득 네. 포럼이 네. 열렸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것인지, 또 디딤돌 소득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는 소위 국기초라고 하는데요. 국민 기본 국기초라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생계급여 가난해지면은, 오늘 여기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에다 정말 쫄딱 망해서 정말 가난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근로 능력도 좀 떨어지고 정말 돈이 없으면은 이제 국가가 돈을 줍니다. 생계급여를 주고 주거급여도 주고 다양한 돈을 주면서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도록 하는데, 이게 자꾸만 문제가 좀 생깁니다. 네. 혹시 뭐 창신동 모녀 사건, 신촌 세모자 사건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러 갈 힘도 없고 정보도 좀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어떤 분들은 쓰러져가는 그 도심의 한옥에 사시는데, 아무리 쓰러져가는 한옥, 150년 된 한옥이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가치가 한 1억 원을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돈은 이제 소득은 하나도 없어도.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블라인드 스폿이라고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돌아가시고 자살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맞아요. 그러나 참 우리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 1위라고. 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돈이 없어서 자살하거나 정말 이렇게 너무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만 존재하고, 네. 이걸 위해서 우리나라가 국기초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자꾸만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크게 이제 복지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기본소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고, 네. 기본소득이 있고, 이제 음해소득세 중에 이제 디딤돌 소득, 예전에 이제 안심소득이라고 불리우기도 했고요. 예전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공약을 하시면서 요거를 이제 공정소득이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무슨 소득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요걸 개편을 하려고 그러는데, 디딤돌 소득은 그 중에 하나고, 이게 음해소득세입니다. 근데 음해소득세가 뭐냐? 음해소득세면은 소득세는 우리가 돈을 벌면 벌수록,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내죠. 그렇죠. 그런데 음해소득세니까, 네거티브 인컴 텍스니까 적게 벌면 벌수록 국가에서 돈을 더 많이 주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네가 얼마를 벌든지 상관없이 그냥 뭐 얼마를 줄게, 이런 개념이고요. 이제 음해소득세, 이제 디딤돌 소득은 야, 그렇게 하려면은, 아니 뭐 여기 계신 대표님, 김현철 교수,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돈을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잖아요. 모두에게, 국민에게 똑같이 평균화시킨다면. 네, 그렇게 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똑같은 재원이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만큼 못 준다,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몰빵을 주는데, 더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더 많이 주자. 이런 것이 이제 디딤돌 소득이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기본소득은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는 거고, 네. 디딤돌 소득은 현재까지 확정된 거로는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해주자.
원칙만 만들어 놓고 원칙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거를 이제 다 결국은 재원 조달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건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디딤돌 소득은 지난 한 3년 동안 사회 실험이라고 해서 진짜로 한번 줘보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신청을 받아갔고요. 그 중에서 제비뽑기해서 한 2천 가구 정도는 진짜로 이렇게 돈을 주기도 하고 저 돈을 주고 3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요. 그렇지 않은 사람 대비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를 실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딤돌 소득은 그래서 얼마를 주냐 하면요. 그래프 한번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디딤돌 소득, 구안심 소득은 돈을 얼마 주느냐 하면은 그거는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요. 이 그래프를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건데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X축이 뭐냐 하면 세후의 근로소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 벌었냐. 그런데 Y축은 뭐냐 하면 그렇게 내가 돈을 번 다음에 국가가 뭔가 나서서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가능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얼마가 되는가가 Y축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냥 내가 벌은 거랑 국가가 다 아무것도 지원 안 해줬으니까 똑같은 거니까 이게 이제 45도선 X랑 Y랑 똑같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기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하면은 가능하면 이렇게 돈을 좀 줍니다.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아까 제가 안심소득, 디딤돌 소득이 뭐냐 하면 음해소득세라고 했잖아요. 음해소득세는 요 점보다 가난하면 가난해질수록 돈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 45도 선과 여기 파란 선 사이가 국가가 책임져 주는 그 액수입니다. 그러면 돈을 한 푼도 못 벌면은 3인 가구 기준 170만 원. 그렇지만 3인 가구가 340만 원을 벌면은 그러면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해질수록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이제 요런 제도고요. 요게 지금 서울시가 지난 3년간 해오고 있는데 요거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면은 대략 연간 한 30조 정도 네. 필요합니다. 저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일이죠.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제 다시 또 증세와 관련해서 또 네.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저기에 해당되는 아주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샐러리맨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반발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일 안 해도 돈 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어라는 맞아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안심소득이 이제 기본소득에 비해서는 우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우월하냐면 이게 한 30조 정도 소비가 되는데 요거를 기본소득으로 그대로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요. 개인당 한 15만 원 정도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몰빵해서 준다는 개념이 되는데요. 그래도 요게 이제 30조 정도 소요가 되지만 기존의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주고 있는 거를 좀 깎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 주거든요. 네. 국기초를 더 이상 주지 않고, 이제 추가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요것도 이제 지금 금액이 요렇지만 요거의 금액을 조금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이제 재개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샐러리맨들 세금 내는 분들이 조금 아까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언제 내가 다음 저도 그렇고 여기 임 대표님도 그렇고 내일 장애인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알 수 없죠, 내일은. 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렇게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만드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직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좀 넓게 보고 마음을 좀 넓게 써야 된다. 이게 나갈 방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서로. 네네.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으로 좀 그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망을 그렇죠. 해본다면 네네.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을 이제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전 국민을 예를 들어서
뭐 유의미하게 주려면 적어도 50만 원, 100만 원은 줘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디딤돌소득, 안심소득은 가장 가난한 분들한테는 170만 원까지 주는데 이 액수를 다 못 줄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같은 기본소득을 하더라도 이제는 좀 약간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당에서도 반발이 많고 야 이게 재원 마련이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특정 집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은 집단, 뭐 이렇게 아주 가난한 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뭔가 집단을 정합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돈을 다 준다가 이제 민주당 쪽 얘기고요. 요 디딤돌 소득은 지금 5세 훈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실험도 하고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요게 하나 있고요. 마지막은 지금 현존하는 국기초 이거를 재편한다. 이거를 좀 더 강화한다. 이런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이제 크게 복지제도가 현금성 복지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되게 달라질 겁니다. 그냥 어쨌건 문제는 세원 마련이겠네요. 어떻게 세원을 만들 것이냐. 네. 어떤 쪽이든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의 그 취지는 좋은 거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 누구에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이슈는 좀 남아 있겠지만, 네네. 과연 이 세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이 또 대다수의 또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 네. 이게 핵심 쟁점이 되겠네요. 네, 제일 피해가고 싶은 주제이지만 반드시 이야기할 주제이고, 이거는 쉬운데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희생해야 돼. 이 부분까지 가면 이제 머리가 아프죠. 네, 그래서 나중에 대선 토론에 분명히 등장할 것이고요. 어떻게 돈 마련하겠다고 하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근데 지금 미국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어쨌든 뭐 자본주의 서방 세계 국가에서도 지금 이 빈부의 격차, 이 양극화 문제 때문에 네네. 코로나 이후로 특히 더 이게 이러한 이슈가 상당히 좀 심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양극화 문제는 뭐 오래됐습니다. 한 20-30년간 더 많이 이렇게 4차 산업혁명 되고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시절 이후로 즉 경제 제도가 많이 개편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졌고요. 사실 이대로 놔두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의대 쏠림 현상, 극단적인 사교육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심각한 양극화에 잔존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시면은요. 양극화가 심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나 뭐 잘해서 의사 되나 이게 엄청 차이 나지 않고 조금만 차이 나면요. 이렇게까지 사교육 하겠어요? 그렇죠.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적정 수준이라면 일본 같은 경우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격차가 크다고. 일본은 1.6배, 우리나라는 2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한다면 우리가 막 너무 무리해서까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일 안 해도 되는 건데 양극화가 또 그런 주범인데 그걸 또 미처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어쨌건 이런 현금성 소득 지원 이것이 경제적 그 격차를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뱉는 아마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좀 올리는 거니까 뭐 아무래도 이니퀄리티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인간답게 사는 부분인 거고 사실 양극화 문제의 또 핵심은요. 직역 간의 임금 소득 차이입니다. 네. 의사가 얼마 버는지 아세요? 아시죠? 네. 아니 잘 몰라요. 의사가 아니라 많이 버십니까? 저 의사이지만 교수시니까 안 하시죠?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의사인 거랑요. 이제 의대는 못 갔지만 예를 들어서 공대 가서 버는 분들 이제 뭐 IT 기업에 계신 분들이랑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의사분들이 더 소득이 높다는 거죠. 훨씬 높죠. 그러니까 다 의사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 의료 센터에서 의사를 구하는데 뭐 1억 얼마가 4억을 줘도 못 구하는 그렇지. 상황이지만 뭐 1억을 더 서울보다도 뭐 많이 주도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흔하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세지면은 우리 애들 막 저도 제 아이가 의사 되면 좋겠거든요. 그럼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사회가. 한 직종만 너무 많이 벌면은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빈곤계층, 뭐 상류계층이야 뭐 그렇다 치고 네. 이 중간 우리 네. 중산층 같은 경우 사실 그 빠듯하게 살잖아요. 뭐 네. 세금 내고 이것저것 공과금 내고 나면 이런 맞아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 코인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아, 나 좀, 이거 근로소득만으로는 쉽지 않은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해서 가끔씩 뭐 일확천금하는 분들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파트 값이 갑자기 막 급등하고 나면은 그렇게 일확 뭐 확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요. 그렇게 되면은 근로 의욕이 굉장히 상실됩니다. 네. 아, 내가 이거 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이렇게 뭐 투자 한번 잘못해서 일확천금 하면은 이건 내 인생 바뀌는데. 그렇죠. 이제 근데 이게 굉장히 나쁜 경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은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야 되고 일확천금하는 사람들도 너무 띄우면 사실 안 되는 게요. 아니 뭐 코인에서 일확천금하는 사람도 있지만 쫄딱 망한 사람들도 그럼 있잖아요. 더 많죠. 더 훨씬. 많죠. 그런데 자꾸만 대박난 사람들만 부각되고 막 이렇게 되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거는 국가 산업 정책이랑도 연관이 있고요. 네. 그 부분 굉장히 국가가 노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점점 일자리가 뭐 로봇이 됐든 AI에 의해서든 점점 네. 줄어드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포기한 세대들, 네. 청년들 네네. 이것이 한국에도 이어지면서 뭐 부동산을 언제 어떻게 사겠어? 내가 해가지고 어떻게 그 벌 수 있겠어? 그냥 네. 포기하고 무슨 네네.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던데 그냥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사는 점점 증가한다는 거 네. 이게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당연히 동의합니다. 굉장히 문제고요. 여기 우리 사회의 병폐가 사실 이제 딱 드러나는 부분이고 이거를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국가가 사실은 우리가 서울 집중 현상 때문에 서울 집값이 이제 엄청나게 특히 이제 강남 3구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요.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지방 집값은 사실 뭐 훨씬 적잖아요. 훨씬 낮은데 요거 지방 균형 발전 특히 뭐 그 서울에 준하는 서울과 유사한 그 삶의 인프라를 갖췄고 좋은 양질의 직장이 있는 지방 대도시들 몇 개만 잘만 만들어도 사실 이런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결국 좋은 산업 정책이죠. 그리고 지방으로 잘 이렇게 서울 집중화를 좀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거. 그다음에 극단적인 이니퀄리티 차이는 있어야 되지만 극단적인 것들은 좀 줄여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다. 이거 돼야지 우리나라가 좀 살만한 나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우리 잠재 경제 성장률도 점점 추락하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가계부채는 뭐 정말 사상 최대. 이제 과거 성장 시대 때 가졌던 가계부채의 그 비율과 지금 완전히 다르다. 네. 저성장 시대에는 엄청난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가계부채가 많으면은 그만큼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데 쓸 돈도 없는 거고. 쓸 돈도 없는 거고 투자할 돈도 없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좀 경제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국가가 어떤 경제 시스템을 더 추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저는 이제 보통 크게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일자리,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소셜 세이프티넷, 사회 보장 제도.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들은 우리 사실 이미 사실 다른 분들 뭐 경제 채널이니까 많이 얘기하셨고요. 그렇죠. 소셜 세이프티넷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요. 혹시 앨런 머스크가요. 망할 걸 대비해서 앨런 머스크가 스탠포드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할까, 내가 창업할까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창업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뭐 쫄딱 망해서 이제 뭐 그렇죠.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갖고 거기 자수전에 보면요 맥도날드에서 한 달 동안 살아봤어요. 맥도날드만 먹으면서 하루에 1불. 이게 사라지네, 되네 이러면서 그럼 창업하자.
이런 요 일화가 나오거든요. 여기 무슨 뭔 얘기냐 하면요. 창업할 수 있는 힘도요. 아, 내가 망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적절한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셜 세이프넷 중요하고요. 프랑스가 굉장히 전 재밌는 정책을 하나 했는데요. 창업한 사람들한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네. 보통 직장 잘린 사람들이 실업급여 받잖아요. 그러니까 창업하다 망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그래요. 네네. 맞아요. 근데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사회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니까 내가 당연히. 망해도 그럼요. 그 동안은 몇 사람을 매겨 살리는 어떤 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네. 우리나라는 근데 좀 이제 1인 사업장 뭐 되게 소규모 영세기업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은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앙터프리너십이 결국은 그 이노베이티브한 앙터프리너십이 결국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텐데 여기에 소셜 세이프티넷이 거기마저도 작동한다. 그걸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사실도 좀 기억하시면은 내가 소셜 세이프티넷에 돈을 내는 것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걸 넘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앙터프리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그런 것들까지 같이 있다. 아니 뭐 그러한 도전 정신, 그러한 문화가 막 깔려 있으면은 되게 역동적일 것 같기는 해요. 사회가. 네. 예. 뭐 망하더라도 네. 또 망하더라도 좀 두려움이 덜하고. 그렇죠. 예. 어쨌든 말한 대로 굶어 죽지는 않는다. 네. 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나라 살면은 나 굶어 죽진 않는다. 최소한 인간다운 삶 산다. 그러자면은 물론 미래를 보는 어떤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비전,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네. 그 모든 것에는 다 돈이 관련된 거니까 나라가 그것을 지원해 줄 만한, 실행할 만한 돈이 과연 있느냐.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자원도 없고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만 바글바글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여기 장사하면 바로 옆집에 똑같은 거 내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과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만한 그 복지를 생각할 만한 능력이 있는 나라겠느냐에 네.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네. 굉장히 동의하고요. 이 추가적인 복지가 어디서 오냐? 경제 성장에서 옵니다. 아니 나라의 예산은 지금 이미 이렇게 대충 다 정해져 있고 거기서 리디스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큽니다. 그렇지만 경제 성장이 되면 거기서 세금이 더 많이 거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지 정책도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복지 정책은 반드시 선순환의 고리를 돌아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한쪽만 말하는 사람들은 뭐 사실 절름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복지를 늘릴 수 있는 추가적인 재원은 경제 성장에서 나온다. 대부분. 그거는 그렇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그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복지로 돌리느냐. 네. 요거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요? 뭐 저성장 시대지만 제로 성장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씩 성장할 근데 이대로 가다 보면 인구는 점점 줄고 네. 지금 또 고령화 문제도 좀 심각하고 심각하죠. 경제 성장률도 점점 떨어지고 제로가 곧 될 거라는 그런 분들도 의견이 많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 되게 걱정하시던데. 네. 뭐 그래서 사실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다. 동의합니다. 어떤 희생이 있어도 큰 희생이 있어도 이건 극복 안 하면은 뭐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해결해야 될 아주 큰 과제들이 참 첩첩산중 여러 개가 쌓여 있네. 근데 또 그게 다 따져놓고 풀어놓고 보면은 이게 다 연결되는 하나로 네.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경제 정책 혹은 비전을 가진 우리 하여튼 국가 정책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은 개인의 아니면 어떤 기업의 힘이 아닌 국가의 힘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뭐 국가 힘이 늘 중요했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노동 시장 간의 격차들이 참 크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버는 거를 뺏어다가 여기다 주고 뭐 이런 건 굉장히 하수의 정책이고요.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해 그러면서 야 대기업 너 돈 뺏어서 여기다 이렇게 중소기업 줘 이런 거는요 굉장히 하수의 방식이고요.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렇게 격차가 난 이유는요. 대기업은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대부분 사양산업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회사에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어야지 여기서 임금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 뭐랄까 이 임금 격차도 국가 정책과 이런 거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또 굉장히 큰 오늘 나중에 기회가 돼서 저희가 이제 의사들 이번 의정 사태 문제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정 사태의 저는 근본적인 또 문제가 뭐냐면 의사와 타직종 간에 굉장히 벌어진 임금 격차. 그렇죠. 이것도 문제거든요. 요거에서 또 궁극적인 해결 방식은 여기 타직 쪽의 임금이 또 올라줘야 되는 거고 거기선 어떻게 올려요? 그냥 억지로 돈 주라고 할 수 없고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키우려면 또 교육 문제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고 이걸 한 번에 잘 딱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리더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진짜 전체를 털어서 아우를 수 있는 그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인구 정책 찔끔, 조거 찔끔 이렇게 해서는 단발성에는 그런 돈 낭비만 되겠네요. 네. 복합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이게 좀 여야를 막론한 그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을 위한 네. 설립을 위한 뭔가 기구 이런 것에서 뭔가 만들어져서 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가 성장을 위한 플랜들이 좀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이상적인 생각. 네. 말하면서 헛헛해지네요. 네네. 뭐 정쟁이라기보다는요. 치열한 토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게 더 선이냐 후냐 따질 수 있는 건. 근데 어쨌든 모든 것의 기본은 어떻게 나라의 성장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냐는 다 똑같은 거니까. 네, 방법 차이지.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 일어나느냐? 일단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이렇게 잘 못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지점, 이게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냐 없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요거는 우리 국민들이 잘 냉철하게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